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SNS 한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죠.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어떤 거죠? 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트위터가 오늘 아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예. 국정원은 오늘 새벽 검찰의 협조를 받아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내란 예비 음모요? 네. 살벌한데. 예. 네, 국정원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뭔가 수상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를 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이 아닌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랬을 리는 없지만 원전 원장 공판 이후 국정원 사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한다니 뭔가 수상하네요. 혹시 물타기는 아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도 주사파라 알려진 의석기 의원을 털면 뭔가 자신들의 댓글 조작이 합법적이었다는 근거가 나올까 봐 터는 걸까요?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내란 얘기하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 연희동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 내용이 트위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조 전 청장 쪽 변호인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게 국민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네. 사회분열 사범인 조현오 전 청장이 사회 통합을 위해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걸 두고 낯짝이 두껍다고 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이 나라 기득권의 문제는 이념의 후진성이 아니라 천박함과 뻔뻔함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어 말했고요.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애원하려면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해야지 말도 안 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국민 화합을 위해 조현오 전 청장이 실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변호사라고 밝힌 한 트위터 이용자는 조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공직자의 입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 요즘 국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쪽 발언 역시 화제가 됐는데요. 이들은 최후 변론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달라고 거듭 요구하다 일부 방청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 또한 조 전 청장의 40년 지기 친구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명문대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몸담아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냐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명문대, 외무고시, 외교관, 경찰청장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니 당신들의 논리라면 변변찮은 직장 하나 없는 신부 수녀들은 모두 입만 열면 거짓말이겠소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변호인 쪽이 오히려 조 전 청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변호인 쪽이 사실은 그를 물먹이고 싶은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조 전 청장 변론을 맡은 40년 지기 친구 변호사가 알고 보니 노무현 지지자여서 그를 변호하는 척하면서 망신을 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엑스맨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볼 땐 이게 정답 같은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보 매체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이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 그다음에 추징금 환수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열심히 뒤지고 있죠. 이 은닉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저질러졌는지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속 시원하게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수사 결과 때 아마 발표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언론이 조금씩 보도는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국민들의 관심 정도에 비해서는 성이 차지 않는 게 그러니까 솔직한 사실인데요. 근데 관련해서 이 한겨레 신문이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전두환 일족의 은닉자산을 추적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기대서 지금까지 밝혀지고 알려진 이 전두환 씨 일족의 재산 은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종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할 분은 바로 이 작업을 수행을 해왔던 한겨레 신문의 고나무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가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 잊지 말자 전두환 사건인가요? 뭐 이걸 통해서 4대 핵심 고리도 제시하고 한 바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 그 한겨레 신문은 지난 5월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독자 시민들과 우리 한겨레 기자들이 협업으로 찾아보자는 취지로 네. 외국 언론에서 주로 시도했던 취재 기법인 크라우드 소싱을 실험을 제안했고요. 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은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과 관련된 방대한 로데이터를 온라인에 공개한 뒤에 네. 이것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제보를 언론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네. 석 달 동안 수십 건의 제보를 받아서 이 중에 여러 건의 네. 제보를 실제로 기사화해 냈습니다. 아, 예. 그 대표적인 제보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사화된 것 중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전 대통령이 다니는 골프장에 관한 제보가 가장 먼저 많이 들어왔어요. 아, 예. 이 가운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예.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골프장 관련 제보를 단독 확인해서 지난 6월에 금호아시아나 골프장에서 혹시 골프를 예, 그 그린피 안 내고 골프 친다라는 그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 전두환의 비자금, 은닉재산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 비자금 형성 과정, 그다음에 관리 방식, 또 여기에 동원된 이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엄청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비자금 형성 그리고 재산 은닉 주로 어떤 방식들이 동원이 된 겁니까?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예.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전문적인 관리자들이 네.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이 기법의 일부가 드러났는데요. 네.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3억에서 5억 단위로 쪼개서 네. 수백여 명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고 예. 또 이것을 3개월 내지 수개월 단위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해서 옮기는 이른바 네. 계좌관리 이 수법으로 은닉 재산을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대단한 규모와 수법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그 차명 계좌에 동원된 사람 이름만 해도 수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까지는 아닌데요. 어쨌거나 수백 명 단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노숙인 명의도 유용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난 2004년도에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다름이 아니고 재용 씨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왔던 채권 가운데 73억여 원의 채권이 다름 아니라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노숙인 명의가 차명 계좌를 차명 계좌 관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의가 도용됐는데 그중에 노숙인 이름도 들어가 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죠. 이게 무슨 뭐 범죄 집단 이런 데서나 쓰는 수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당시에 이 국정원이 차명 계좌 관리에 동원됐다 이런 그 설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 전재용 씨 판결문의 네. 판결과 수사 기록들을 꼼꼼히 취재해 본 결과 네. 우주 홍보사, 네. 예, 이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름조차 약간 우습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우주 홍보사, 예. 해양문화협회라는 이름의 계좌가 과거 안기부에서 예. 관리하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였다는 사실이 아하.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아주 독특하지요. 우주 홍보사. 예. 예. 그러니까 우주를 홍보하는 회사인가요, 그러면? 예, 그런 아무튼 근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 결국 근데 이제 최대 관심사는 이 전두환 일족의 재산 목록, 특히 이 직계 가족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사실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드러난 게 어떤 겁니까? 예. 장남 제국 씨가 시공사, 네. 우리 출판사인 시공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최근 네. 우리 장남 제국 씨 그리고 재용 씨, 네. 삼남 재만 씨를 네. 포함해서 이 아들들이 갖고 있는 소유 부동산과 기타 자산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직 검찰 수사가 완전히 아직은 진행 중인 단계여서 네. 수천억 원 단위다라고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언론과 검찰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수천억 원의 직계 가족들의 재산 중 네.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서 네. 만들어진 재산이다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 추측이지요. 그러니까 뭐 이 일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뚜렷한 직업도 소득도 없었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건데 좀 전에 고나무 기자가 언급을 했던 이 2004년도 이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 포탈 사건. 예. 이때 수사 기록에도 상당한 단서가 담겨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한겨레가 2004년도 재용 씨 조세 포탈 사건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지난 2월에 했고요. 예. 당시 검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 공식적으로 이 실제 수사 기록에는 수사받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받은 관계자들, 즉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차남 재용 씨, 예. 그리고 전 전 대통령 차남 이창석 씨의 부인 홍정여 씨 예. 등과 같은 관계자들이 예. 검찰에 예. 서면으로 한겨레에 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예. 동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겁니까? 일단 법률상으로는 예. 개인 신상 정보 및 수사 기록에 실제로 언급된 사람들의 동의 여부가 법률상으로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이 정보공개 청구에 불복해서 예. 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서 지금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추 지금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그럼요. 중요한 단서고요. 예. 지금 현재 최동욱 검찰총장 휘하에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특별 환수팀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 환수팀의 수사의 토대와 중요한 시발점이 된 자료도 다름 아닌 2004년도의 검찰 수사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료와 기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뭐 좀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실은 제가 지금 진행자님께 제가 쭉 설명드렸던 핵심적인 의혹의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팩트들이요.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2004년도 수사 기록과 재판에 나온 겁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수사 기록의 일부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니 그러면 검찰이 이때 상당 부분을 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라면 더 캔에서 은닉재산 충분히 그러니까 환수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네. 올해 네. 뒤늦게 검찰이 은닉재산 추적에 나온 노력은 매우 잘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만큼 과거 검찰이 너무나 자신의 정당한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그 첫 번째 이 장남 재국 씨 별로 예. 변변한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소득이 당연히 없었겠죠. 사회활동을 하지를 않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공사를 인수를 했고 재산을 불려나갔어요. 예. 이 한마디로 의혹투성이인데 좀 이 재국 씨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예. 가장 핵심적인 이번 수사의 대상이고요. 네. 게다가 뉴스타파의 노력으로 네. 블루 아도니스라는 이 조세핀 한처. 예, 맞습니다. 예.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소유 여부도 드러나서 더더욱 의혹이 증폭된 정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전격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고요. 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한 미술품은 네. 물론이거니와 당시 회사 장부와 예.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시공사 및 재국 씨와 관련된 혐의점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예. 뉴스에서 보면 미술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창고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 진품은 맞답니까? 근데? 그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많은 보도들이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검찰은 일일이 한 점 한 점에 대해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예. 알려진 바로는 진품도 있지만 모조품도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국 씨가 모조품인지 모르고 산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예. 진품과 모조품 일부러 섞었다는 해석도 있고. 예.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조품을 이렇게 많이 산 것은 사실은 더욱 값어치 나가는 진품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별개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계 쪽의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 재국 씨의 미술품에 대한 안목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네. 속아서 샀다 할지 이런 의혹은 조금 실체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이거에 대한 좀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죠. 예, 당시 그 해외 국외 은행 관계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요. 검찰이 시공사를 지난 7월에 압수수색한 것은 바로 이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차남 전재용 씨, 이 처가 쪽 식구들까지 동원을 해서 재산을 차명 관리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가 쪽 식구라면 그 탤런트 박상아 씨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차명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까? 예, 그 언론 보도를 넘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은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최근에 재용 씨의 장모가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검사들의 조사와 질문에 답변을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재용 씨는 처가 쪽, 특히 미국 쪽의 주택 구입 거래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용 씨 같은 경우는 처가도 처가이지만 지난 2004년 조세포탈 사건에서 익히 드러난 것처럼 재용 씨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비자금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이미 재판으로 입증된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재국 씨나 재용 씨나 이런 사람들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많은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계속해서 조만간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직접 조사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도로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된 이런 수사의 맥락과 흐름으로 볼 때 검찰이 전액 환수를 목표로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전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는 아마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겠지만 재국 씨를 포함한 직계 가족과 아들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저희 언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뒤에 다시 네, 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이 전두환 씨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잠깐 흘러나온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대납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진 납부, 그러니까 이 전두환 씨 쪽에서 자진 납부, 이 추징금,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지난 88년도 퇴임 이후에 전 전 대통령 쪽에서 보여온 여러 행동과 말씀으로 볼 때는 네. 자진 납부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기자로서는 추측하고 있고요. 배째라로 계속 갈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 정치인 시절 그리고 군인 시절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맺어온 관계로 볼 때 네. 전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추징금을 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인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별로 신경 안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나요?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를? 과거의 관계로 보면 예. 그렇게 추측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탈탈 털어가지고 다 이제 환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기자로서 지켜본 그러니까 그 감으로 볼 때 검찰이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까지 전부 다 드러내서 탈탈 털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이 좋은 질문에 네. 우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기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 전액 환수하는 것은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고 당연하죠.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먼저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과거 95년도와 2004년도에 검찰 수사를 꼼꼼히 지켜봤던 기자로서 보건대 예. 이번 검찰 수사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매우 치밀하고 예. 전면적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나저나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시효는 연장되었지만 예. 올 10월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는 이 목표 제시를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10월. 예. 그렇습니다. 올 10월에 모종의 이 검찰 환수 팀에서 네. 모종의 어떤 수사 결과물을 늦어도 올 10월에는 이 발표 내지는 이 결과물들을 꺼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나저나 이게 미납 추징금 환수도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추징금 내지 않기 위해서 저질렀던 온갖 불법과 탈법 이런 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법 처리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 관련자들의 특히 이른바 우리 조력자, 비자금을 관리했던 조력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비판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취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를 도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름 아니라 차명 계좌를 직접 만든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반쪽짜리 금융실명제법 처벌 조항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법도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조력자는 다름 아니라 금융실명제법 자체였다. 라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애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정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 시간인데요. 자, 서영교 의원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옷이 화사하십니다 오늘. 네, 밝게 입었습니다. 네, 저걸 무슨 색깔이라고 감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 아니요, 주홍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네, 주홍빛이고 브로치가 은빛. 예. 이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의상은 화려한데 눈이 굉장히 부어 있어요. TV까지 넘보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번 저기
청와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하면 지금 제 머릿속에서 당장 떠오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참 인사 관련해서 또 이 감사원장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는데 거기서 또 감사위원 그 인선 문제가 배경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참 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담 형식 가지고 네. 밀고 당기기라고 해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관련해서 이 인사와 그다음에 야당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박근혜 스타일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한번 이쪽으로 맞춰가 보죠. 예. 자 일단 감사원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서영교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압박을 가하고 감사원마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원은 제가 법사위잖아요. 네. 저희 법사위 산하기관입니다. 예. 법사위 산하기관이고 감사원은 64,235개의 국가정부기관을 감사하는 그렇죠. 예, 기관이에요. 예. 헌법기관이고요. 근데 국가기관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6만 개가 넘어요? 64,235개. 와. 이거 애우느라고 혼났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니 이 많은 그 정부의 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청렴도를 따지게 되는데 네. 이 감사원의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 양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잘릴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리면 안 되는 헌법기관이에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렇죠, 기관이에요. 그렇죠. 4년 동안. 1년 7개월의 임기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죠. 잘해봅시다 이러고. 당시에 유임. 그러니까 양건 원장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요. 예. 기자회견을 열어서 마치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 간담회. 예. 내가 밥 쌀게 이렇게 밥 싸가지고 적당히 흘린다고 말이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해보자고. 이러면서 적당히 흘리게 되니까 저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사실 그때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유임이 됐으니까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이제는 좀 더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며칠 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그제였죠. 네. 이임사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압박 이것으로부터 역풍으로부터 무던히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네. 역부족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갑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서 정리를 시키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 청와대의 행정감시부터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감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원을 계속 질타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사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4대강 총체적 부실하고 내놓길래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끼고 나면 또다시 감사원은 청와대를 감사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 힘을 빼기 위한 거고 감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김기춘 실장부터가 다시 움직였고 그 첫 작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의 첫 작품. 김기춘 비서실장의 첫 번째 예, 인사의 첫 작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돕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면 아닌 걸 좀 해명해야죠 그쪽에서. 네. 근데 그래요. 김기춘 네. 비서실장의 첫 작품이다. 그건 좀 이따 집중적으로 짚어보는데 근데 저는 좀 하나 궁금했던 게 감사위원 자리에 장훈중앙대 교수를 앉히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 소관이라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네. 감사원장 말고 네. 감사위원의 끝발이 그렇게 셉니까? 감사위원회 끝발이요. 네. 당연하죠. 그래요?
감사원은요. 이게 합의를 봅니다. 네. 감사원장 1명하고 감사위원 6명이 있어요. 6명 중에 내부 감사위원이 3명 있고요. 외부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이 3명 있고. 네. 그럼 다 합치면 7명이잖아요. 네. 7명이 협의해서 이것을 감사하니 마니 그리고 감사 결과를 어떻게 하니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감사위원이 웬 끝발이냐 하면 예. 감사위원 중에 이렇게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추천하는 외부 감사위원은 끝발이 더 세죠. 예. 그 사례가 바로 이명박 때.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감사원에 감사위원을 1명 추천합니다. 요번에 추천한 장훈 교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은진수라고 하는 당시 변호사예요. 양천구 쪽인가 지역위원장을 했었죠. 국회의원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좀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선 캠프를 참여하고 국회의원은 못 되니까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사위원 중에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감사위원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첫 작품이 뭐냐면요. 부산제일저축은행 아세요? 부산제일저축은행이 사실은 저축은행의 부실, 비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면서 온갖 삼화저축은행, 온갖 곳에 무너져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에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명이 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사원에서 감사를 무마합니다. 예. 감사를 하지 않아요.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은 골마 터져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더 곪은 거죠. 크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터지는데 이 감사를 무마시킨 사람이 당시에 이 은진수라고 하는 감사위원입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은 아니니까 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감원 조사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금감원 조사를 못하게 했다. 그렇죠. 은진수 당시 감사위원이. 금감원에서 부산제일저축은행에 조사를 하고 네.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게 당시에 대선 대책위원회, 대선 캠프의 위원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은진수.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장훈 교수에서 나타나는 감사위원이 작심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내지 이거는 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막 목소리 높이면 네. 그렇게 관철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감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네요. 좌지우지하죠.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거죠. 이거 안 돼요라고 하는데 감사원장이어도 이번 케이스가 그거잖아요. 너는 우리 사람 아니니까 성격 사이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위원이지만 이 청와대가 참 좋아하고 신임하는 감사위원이 되면 끝발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게 똑같은 사례를 비슷한 사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MBC가 그 파업과 이 난리가 났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죠? 김재철 때문이었거든요. 김재철을 이제 MBC 노동자들이 고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사실 조사도 잘 안 이루어져요. 네. 근데 MBC는 그 공영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MBC는 이 방문진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진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감사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 방문진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감사를 안 해요. 이 양권 원장 시절에. 그래서 MBC를 감사해라. 저희가 법사에서 계속 제기를 하죠. 근데 어떻든 끝나갈 때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감사를 들어갑니다. 방문진 감사를 들어가요. 방문진 감사를 들어가지만 MBC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진에서 다시 MBC를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김재철의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올려요. 올리는데 감사원에서 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문진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원의 이름으로 김재철을 고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요. 내부의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감사위원 중에 그 이명박 대통령 쪽에 추천을 받았던 감사위원이 이걸 강력하게 막습니다. 이 강력하게 막은 건 어디에 또 안 나와요. 우리가 감사원에 이 그 감사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고 와라라고 했더니
자료는 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봐주십시오. 원래 감사원의 내용을 눈으로 봐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쫙 해갖고 여기 있는 내용을 눈에다 탁탁 붙이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때 딱 찾아낸 거죠. 내부에 논란이 있었던 거. 예. 감사원에서 고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을 외부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던 감사위원이 고발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죠.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더니 감사원 측에서 다음엔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안 보여줄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 눈으로 보여주던 것도 투명하게 자료로 제공해라. 이렇게 개혁안을 좀 낼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MBC 얘기 나왔으니까 정현주 KBS 사장이 그 쫓겨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감사원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소홀한데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적 감시의 대상에 놓아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좀 약간 소홀했던 게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로 좀 넘어가죠. 김기춘 비서실장의 첫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비서실장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고 책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에 제가 있어야 되지만 청와대에 있으면 곳곳에서 인사가 나오면 마지막에 비서실장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양건이 혼자 사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 나 유임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전격 사의하는데 그럼 누가 건드려야 사의를 표명하겠어요. 청와대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 사의를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로서는 뭐 첫 작품은 여러 가지 있어요. 세금 폭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인사로서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사원 직원들을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 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물러나고 이렇게 대쪽 같은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그의 스타일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 직원들이 양건 원장이 그 유임됐을 때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저 사람은 임기 채운다 파와 저 사람은 임기 못 채운다라는 파가 있어서 그 돈을 걸고 내기를 했대요. 판돈은 얼마예요? 판돈은 공개할 수 없으나 하여튼 그 내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진 거죠. 끝까지 갈 거다. 근데 왜 끝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코드를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이가 집권했을 땐 친이 입맛에 맞게 그리고 친박이 집권했을 땐 또 친박 입맛에 맞게 딱딱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뭐 여러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친이계 쪽에서 저는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 배신자다 이런 비판, 특히 이제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는 친이계 쪽에서는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고 심지어 이재호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방방 뜨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결과를 뒤집어서 낼 수가 있냐라면서 난리를 쳤고 실제로 본회의장 불러서 망신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국회 안에서 떠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건의 스타일은 이걸 뭐 대쪽같이 해가지고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겠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서영구 의원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누군가의 입김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장윤선 기자의 지금 말씀대로는 아주 코드 읽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건 원장이었다라면 직원들의 판단인 거죠. 그렇다면. 근데 그런 양반이 못 버티고 사의를 표명할 정도라면 오죽했을까.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얘기가. 예. 그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붙이면요. 그건 직원들이 보기에 코드를 잘 맞춘다. 아니 자기 원장을 향해서 아무리 기자가 물어봐도 그걸 술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술술 부냐면요. 감사원 직원들이. 그거는 저희가 법사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뭐 경력이 길진 않지만 그전까지는 양건 감사원장이 친이계의 보호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4대강 제대로 감사해라. 담합 밝혀내라. 김재철 감사해라. 온갖 걸 해도 꼼짝을 안 해요. 표정이 있어요.
눈 껌뻑껌뻑하면서 저는 소신껏 합니다. 원칙에 따라합니다. 이러면 완전 확확 뒤집혀요. 근데 이제 저희야 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춘석 의원은요. 학교의 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건 원장이. 그래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막 교수가 너 그럴 수 있어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건 교수, 이춘석 의원이 양건 교수의 제자였던 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을 하고 나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아니 여기는 공적인 공간인데도 그래서 사실 불편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좀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 대표밖에 없는 거죠. 연배가 제일 높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도 또박또박 대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박또박 대꾸를 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신은 얘기하시되 말싸움처럼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보호했던 친이계가 갑자기 4대강 발표를 총체적 부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기자회견을 자청해갖고 마치 문제가 있듯이 이렇게 막 자료를 흔들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총체적 부실을. 그러니까 그동안 감쌌던 친이계가 아니 저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친이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자리에 앉아 친이계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이명박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배신이 아니고 코드에 맞추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는 4대강 문제 없다 그러더니 어떻게 바뀌자마자 4대강 총체 부실이라고 하냐. 우리는 근데 잘 밝혀냈다. 근데 참 특이하다. 당신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갈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보는 코드에 민감한 이런 사람이라고 직원에게 몰래 나올 이야기도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옥죄도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은 사실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 그렇죠. 이 청와대의 코드에 맞춰서 그런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청와대가 예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뻐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뭐가 거기서 그러니까 어긋난 걸까요? 인사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있다? bingo. 훌륭한 기자군요. 네. 그게 이제 감사위원 그 얘기인 건가? 감사위원만이었으면 그 정도는 받았을 수 있었겠다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건데요. 그 실제로 고위직 인사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감사원의 고위직 인사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 청와대에서. 국장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원에 힘을 쓸 수 있는 몇 가지 자리에 상당히 청와대가 힘을 쓰려고 했었고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트랙은 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와도 받았을 텐데. 받을 뿐인데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가 한 사람만 취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취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의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김 없이 사실대로. 그래, 다 쏟아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인사에 상당히 개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청와대의 그 이른바 이제 그 맞춤형 인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양건 원장이 이게 돌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의 종합인 것 같아요. 의원님 파악하신 건 저보다 좀 상세하시겠죠. 그럴까요? 또 부담을 저에게 토스를 하는데 우선 저는 조금만 다른 시각은 곧 나머지 내용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조금만 다른 시각은 이런 겁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출국 금지가 금방 되잖아요. 그리고 원세훈은 날릴 대상이었어요. 박근혜 뒷조사를 그렇게 갖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계속 갖다 보고를 했다라는 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거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제거하려고 검찰이 뭐 잡아다가 수사를 해도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불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갑자기 막고 보호하고 국선 변호사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이 그 감사원장도 비슷했던 거죠. 4대강 부실 총체적 부실하고 탁 던졌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하려면 음성화되어 있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쪽에 있는 감사를 쫙 시작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국정 지표에 맞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코드 감사를 입으로 탁 던지는데 어떻든 세금을 더 걷어오니까 괜찮긴 한 거죠. 그래서 맞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그 4대강 총체적 부실을 내놓은 게 너무 많이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대운하였다. 이게 친이계의 부담으로 가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금 어떻든 제어하고 이러려고 감사위원을 추천했는데 감사위원 추천에는 사실은 내부에서는 이제 은진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그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잔잔한 것까지 청와대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잔잔한 인사까지.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화가 좀 팍 났는데 감사위원은 이제 그래서 한번 튕긴 건데 더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이계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재호 의원도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감사원장 문제 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감사원장을 그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 본회의에. 감사원장 본회의에 출석하는 멤버가 아니에요. 본회의에 불러 세우겠다. 그래서 거기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망신 주겠다. 망신을 주겠다. 이제 감사원장이 나는 멤버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국회법을 뒤져보니까 양건 원장이 직접이요? 네. 직접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지.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감사원에서 나온 이야기죠. 흘러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찾아보니까 대상이 된다는 거죠. 부르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부르면 나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뭐 온갖 곳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이제 청와대가 보호했는데 청와대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숨을 푹푹 쉬는 세월이 꽤 됐다. 이런 얘기가 감사원의 이야기라서 이제 원래는 이임사를 쓰잖아요. 이임사를 쓸 때 밑에 있는 직원이 써줍니다. 그럼 그걸 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건 감사원장의 이임사가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 이임사를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쓰게 되고 이분은 나갈 걸 딱 각오한 거예요. 나갈 걸 각오하고 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할 소리 다 하게 되는. 할 소리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위직들이 여기저기서 전전긍긍했다. 라고 해서 이분 할 소리를 탁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딱 받아서 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정말 정기국회에 자기가 본회의 석상에 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본회의 석상을 한번 불려나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 아니요, 망신을 일인가요? 당하잖아요. 전국적인 전 국민을 향해서 그 카메라가 다 나가고 9시 뉴스에 다 나오는데 근데 뭐 이렇게 그동안 쌓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빵. 반항하고 저항하고 막 항변하는 총리와 장관들도 종종 있던데 보니까.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이렇게 그닥. 그리고 뭐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총리, 장관 이 모두 다 뒤에는 청와대가 떡하니 밀어주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양건 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이제 미움을 샀고 아주 불편한 상황, 친이계로부터 불편한 상황, 그리고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처럼 내기를 걸 정도의 고립된 상황. 이 속에서 이제 본회의에 불러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양건은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감사위원 자리뿐만 아니라 고위직, 뭐 국장급 이런 자리까지 청와대하고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앉히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인사 마인드에 배어있는 박근혜의 스타일은 뭐니까? 이게 이른바 그 전에 얘기했던 만기칠남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걸 한 손에 움켜쥐고 일렬종대로 서가지고 그냥 쫙쫙쫙 나가는 이러한 어떤 그 사고와 그 스타일이 또 여기에도 배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그 문제의 윤창중 전 대변인은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앉혔을까? 그리고
그 성추문 진짜 한국적 보수적인 현실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원주의 그 성 스캔들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도 있었군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누가 그 자리에 앉혔을까. 그리고 사실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안에 특히 검찰 내부에서 저 양반 저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 걸이라는 소문이 상당했었거든요. 때문에 사실 과연 저분을 누가 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끊이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 이 시점에서도. 장윤선 기자는 그 전에 소소한 특종에서 그거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라인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몇천 개죠? 대통령이 직접 인사하는 자리만 해도 3,100 개가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라인에서 다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라인을 가동할 수 있고 최필립이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였던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라인들도 있었다는 건데. 그 라인이 뭔데요? 그 라인은 이제 완전한 확인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취재가 끝나면 뭐 바로 소소한 특종이 아니라 담대한 특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꽉 자기가 다 움켜쥐고 수첩에 딱 써놓고 이 자리는 이 사람, 이 자리는 이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수첩에 적어놓을 때까지의 과정은 어디서 취합하는가 알려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문 칼럼 보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이 김기춘 비서실장 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모든 일들을 왕수석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 실장이 하고 있다. 왕수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왕 실장. 왕 실장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 국회 여의도 인근에 파다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위에 삼촌뻘인 왕 실장이 앉아서 인사 문제를 다 핸들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경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듣고 그게 아니면 해명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발탁하게 됐던 그 라인에 지금의 왕 실장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아닌 거.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아니 좀 잘 알아들으세요. 말하기 어려운 걸 자꾸. 그러니까. 이건 진행석에 앉으면 그럴 수밖에 상당히 없어요. 신문하는 자세야. 당해봐. 아니요, 아예 말을 꺼내지를 말든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받을까요? 네, 받아주세요. 정말 특이한 거는 옛날에는 뭐 MBC에서 뭐 좀 흘러나오든 KBS에서 흘러나오든 뭐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요즘은 오마이뉴스만 흘러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뭐가 나와야지 사실은 그 권력이 통제가 좀 되는데 국민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근데 청와대 구중궁궐은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은 감히 건드리면 불경스러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드리질 않으니까 뭐가 안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위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주 위험한 말이라서 그 삼촌들 조금 있으면 정리되지 않을까. 위험하다는 건 정윤선 기자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삼촌들 위험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어요. 장윤선 기자는 왕 실장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수형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삼촌들 복수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수위를 높여가는 방송들. 삼촌들로. 그 이른바 7인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7인회를 한번 이야기를. 저는 삼촌들은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전 할배들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꽃보다 할배. 네, 꽃보다 할배. 할배들은 참 좋은 할배들, 소박한 할배들, 작은 거에 웃고 즐기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밝혀준 할배들인데 요즘 이제 이건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이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만들어 준 거예요. 근해 공주와 7 할배들. 할배들의 연령을 다 합치시면 500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른들은 어떻고 좋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7 할배들이 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꾸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 7인회가 작년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7인회가 있는 거 아니야? 5월에 얘기되고 뭐 지난해 5월에 이렇게 얘기되면서 7인회가 뭔가 좌우지할 것 같았는데 어떻든 인사에서 좀 빠진 듯이 보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7인회 얘기가 막 나오니까 7인회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50의 냄새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0의 냄새가 자꾸 나요. 그렇죠. 박정희 독재의 냄새, 전두환 독재의 냄새가 자꾸 나는데 우리는 할배들은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할배들은 빠져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50의 냄새, 30의 냄새가 계속 나는데 당시 이제 김용환이었던 당시 지금 81살이세요. 김용환 그 상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가 집권하더라도 주변에서 권력을 휘두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왜냐하면 연배나 그리고 50의 냄새, 30의 냄새가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빠져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그 7인회 중에서 김기춘 할배는 왕 실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왕 비서실장이. 그다음에 김용환 7인회 멤버 중에 한 분은 그 새누리당 상임 고문이에요. 그렇죠. 또 한 명 있어요. 현경대. 네네네. 이 사람은 뭐게요? 지금 위치가. 뭐예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에요. 오. 민주평통의 의장은 야. 누구냐면요. 누구죠?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석 부의장이 전국적인 모든 조직에 다 하죠. 한 지역구에 예를 들면 수백 명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재정도 있고 네. 그것은 민주평통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장악하는 건데 거기에 수석 부의장이라고요. 홍경대. 예. 이렇게 되고 이 7인의 마지막 막내가 누구였을까요? 막내가 누구죠? 강창희.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죠. 예. 이 할배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해. 집권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요직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롭게 쫙 등장한 이 조직은 인사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감사원장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인사잖아요. 그렇죠. 인사. 예, 그리고 그만둔 국무총리 후보부터 해가지고 그만둔 장관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조금 전에 말한 김학의 차관 후보였던 법무부 차관 후보였던 사람은 사실 뒤에 소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러면 이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윤창중 이런 사람은 누가 추천했겠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칼럼 보고 윤창중 추천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뒤에는 다른 얘기가 사실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많이 떠돌고 있죠. 예, 뭐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무슨 코디설부터 코디설 뭐 코디설. 미장원설 뭐 뭐야? 온갖 설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조심하세요. 오늘 소소한 특종이라고 하긴 어려우나. 그냥 해봐. 예, 뭐냐면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수첩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첩에 이제 명단이 적혀지기 전에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7인회에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이 전직 정치인들이 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 이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올림머리 뭐 본인 스스로 뭐 실핀을 몇백 개를 꽂아가면서 하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헤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코디 의상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데 이제 이분의 주변 그런 주변에서도 수첩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다,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설입니다. 설. 이거 뭐 장안에 바다한 설이죠. 미장원은 뭐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까 제가 말씀 헤어를 담당하시는 분, 뭐 의상을 담당하시는 분, 이제 그 담당하는 분들이 월급을 받고 담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맥인 거라는 거죠. 인맥. 끈끈한 인맥, 가까운 인맥, 외로울 때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인맥. 예. 그러면 이 인맥은 공적인 공간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인맥이지 않을까 주변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네 언니 지금 물 마시고 들어갈게요. 이런 언니들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있는 인맥 중에 여러 인맥 중에 그런 인맥들도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가 윤창중일 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설이 돌고 있다. 김학의가 대표적인. 김학의가. 예.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예. 아이고 그동안 검사장 하면서 잘 해왔는데 인맥도 넓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어머 그래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는 근데 이제 거죠. 그게 경찰에서 성추문 그 동영상이 돌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거기에는 정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검찰에서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 관련한 성접대 동영상 여러 차례에 걸친 것은 사실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같은 사람이 물망에 오를 때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금방 탁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빠꾸를 죄송합니다. 반환을 시켜요. 그러기를 2번 정도 합니다. 2번 정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의 답변은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김학의 전 차관 같은 차관 내정자 같은 사람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라도 보고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국회에서 질의를 받게 되고 자기가 방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이제 방어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건이 조금 덜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방어를 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구중궁궐에서부터 내려왔던 인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뭐 그게 코디설이나 미장원설 이전에 지금 왕 실장이신 김기춘 실장께서 과거 법무장관까지 지내셨고, 그죠? 어떤 이런 라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새롭네요. 법무부 장관이었고 밑에서 충분히 데리고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그거를 질의를 해보실까요? 법사위 차원에서 공적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경력과 것들을 쭉 한번 찾아본다면 예, 알겠고요. 지금 박근혜 인사 스타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제가 더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허태열 비서실장이 갑자기 이제 경질이 되는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그 분석 가운데 하나가 인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람을 심는다, 뭐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경질 사유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지금 예를 들어서 왕 실장이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감사원 저거 같은 경우도 왕 실장의 인사의 첫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허태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비서관들, 수석들은 좀 젊어요. 비서실장은 실제로는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여야를 넘나들거나 그리고 그리고 대화를 풀거나 밑에 있는 수석과 비서관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귀도 기울이고 이래야 되는 자리인데 허태열 비서실장은 상당히 높은 급인 거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을 사실은 제가 국회 운영위를 하면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 운영위의 업무 기관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허태열 비서실장은 눈빛이 어떠냐면
아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 그리고 나도 저기 꽤 뭐 몇 선이죠? 나도 꽤 높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한테 묻지 말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석과 비서관급은 인사에 끼어들진 않아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인사에 끼어들지 않고 좀 지나고 나면 인사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눈치를 보는데 허태일 비서실장은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홀로 하지만 비서실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엔 여기서 조금 넘나드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뭐 전격적으로 경질시키고 그럼 이제 나하고 맞는 사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좀 바빠졌어요. 뭐 민생도 못 챙긴다 그러고 인사의 문제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인사 시점은 좀 지나간 시점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인사를 막 집중적으로 했다. 온통 맞았는데 그 인사의 부담을 허태일 비서실장에게 넘겨서 전격 경질시키고 예.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놓고는 이제 나는 다른 거 할 테니까 아내 좀 맡아주세요.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러면서 왕 실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왕 실장은 권한을 휘두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태일 비서실장보다는 훨씬 더 지금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친박계를 써봤으나 예. 믿을만 하지 못하다. 예, 왜냐하면 공기업 인사 이런 데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원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에 들어와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네.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는 결론은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7인회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네. 할 거 다 하신 분들이니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분들이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설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멸사봉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믿음. 이런 게 지금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친박 인사들은 지금 정치하고 있고 나 모르는 사이에 언제 또 자기 사람 심을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교란 요인이 될지 모르고 이런 경계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친박의 2인자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이제 키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허락을 안 하는데 혹여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절대 안 빠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치에 대한 평가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성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 떠도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산가족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10월 내에 타결된다는 거예요. 10월 내에 타결되면 적어도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안에 DMZ 평화공원도 북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실상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그 어쨌든 동북아 평화나 긴장 문제, 북핵 문제 해결까지도 갈 수 있어서 본인은 외치로 그리고 내치는 김기춘 실장에게 이렇게 역분하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맡겨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떠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려했던 대로 김기춘 스타일, 김기춘식 정치가 한국 사회에 고착화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오늘 아침에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지금 압수수색 아마 끝났는지 지금도 당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지금 보면 그 저희들이 아침에 취재한 바로는 이게 경기 동부가 없다고는 하지만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공안물이. 그렇죠. 이걸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안 정국을 뭐 지금 당장 뭐 유신 스타일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소프트 유신의 가능성은 촉을 세우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걸로 아까 이제 제가 그 시작하면서 뭔가 그 던졌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자 회담이냐 5자 회담이냐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죠? 5자 회담 고수 그다음에 민생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R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가 요구한 것은 서영교 의원님. 네. 네. 근데 무력감을 좀 느끼십니까? 아니 무력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요. 네.
씨알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네. 말은 거기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을 뿐더러 예. 열려 있지도 않고 예. 우롱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자회담에서 풀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양자회담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만나서 뭘 하자. 요걸 떠나서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전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불법 대선 개입,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의 불법 이 부분을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건데 하게 되려면 어떻든 그 야당의 압박이 더 거세져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양자회담은 받지 않을 거고 오자회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민생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번 인사 문제 때 훅 빠졌다가 그렇죠. 다시 자리를 올라온 것이지 당선자 시절에 지금은 뭐, 예. 그렇죠. 예.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1년 정도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짧아져서 6개월 얘기했고 지금 정도면 적당한 그 지지율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잘하는 게 외치 외의 민생과 인사 문제는 바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민생을 걸고 넘어오는 거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은 경제민주화법부터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법 전부 다 뒤로 후퇴시켰어요. 그리고 갑자기 세금 문제로만 나오면서 대기업은 감세시켜놓고 중산층만 옥죄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새누리당하고 당정 협의했다고 하는데 전기세 이것도 대기업의 전기세는 원가 이하를 그대로 두고 그것만인가요? 어제 그 교육부가 발표한 지금 대입제도 개편안 네. 보면 그럼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저희 집 큰아들 놈이 지금 중3인데 얘네부터예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네. 딱 온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 보통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식 문제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해. 아니 과목이 더 놀자라 과목이. 아니 그러니까 수험생이 아니라. 국사 수능 필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그거를 교육부가 실제로는 정해놔요. 네. 국사 필수로 정해놓고 수능 필수로 그리고 여론 조성을 가는데 원래 이거 국사를 수능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건 마음속엔 있죠. 네. 근데 이걸 마치 시험에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국사, 아이들의 역사가 단답형 애우기로 전락하는 이 단기적인 계획의 교육부의 문제점 이것이 사실 문제라고 우리 진행자께서도 제기를 하는 건데 아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이범 교육평론가하고 이탈하면서 인터뷰했는데 아주 뭔가 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미디다 한국사 필수로 지정하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역사 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아라. 그렇지. 임진왜란은 외우면서 난중일기는 한 번도 안 읽는 게 요즘 학생들인데 이게 역사 교육인데 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완식이 그렇게 되지 되는 않느냐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예. 아까로 돌아가면 네. 잠깐 흔들리시는군요. 이해관계라고 잠깐이 아니라 있으니까. 상당히 흔들렸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중요한 건 네. 저희 아들은 고2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아들은 고2인데 정말 대견한 것은 한국사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기 뭐 학교에서 보라 그런 거니 그렇지 않아요. 왜 보니 재밌어요. 이거 그만하시죠. 아니 그만하죠. 영어나 수학도 재밌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는 안 하네. 얼마 전에 와서 강해군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광해, 예. 광해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아, 저희가 영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극장에 가서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랑 다 같이 아들이랑 봤는데 광해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지다. 그러니까 국사나 역사를 자기가 행복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여간 고1에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로 잠깐 돌아갈게요. 돌아가면 아니 도대체 민생은 어디 갔냐 이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정부나 새누리당이 민생에 대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한길 대표에게
민생을 먼저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면 해결할 민생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갈 거라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그 전기세 문제 같은 경우도 뭐냐면요. 당정 협의를 해요. 새누리당하고 그 청와대가 정부가 당정 협의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그 전기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기업은 원가 이하로 주고 국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도 불불 끓는 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걸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민생을 덮어씌우게 하면서 이 양자회담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김한길 대표나 사실 뭐 저희 야당에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확실하게 더 투쟁 강도를 높이지. 이러고 가기 때문에 어제 사진 보셨잖아요. 오늘 사진. 네, 경향신문 사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까는 상당히 사납게 나왔다고 했는데 온더 레코드하고 이 오프 더 레코드는 다른 거죠. 저희가 오늘 여러 그 언론에 나온 사진을 봤는데 김한길 대표의 그 사진이 비장함도 있고요. 또 어떤 사진들은 좀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셨냐? 하룻밤 풍찬 노숙이. 그랬더니 하루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집에서 자고 당대표 거기 내보내고 나니까 조금 안절부절은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거기 가면 더 편안해질 텐데 마음이. 그래서 이 뭐 오자회담 이야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아까 말한 친박에 더 이상 이인자는 없다. 그리고 야당도 없다. 정권을 잡은 내가 하면 된다. 나에게 따라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 이게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진단하기를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하긴 했지만 여의도 정치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독성과 독주가 나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알고 정치를 존중하고 정치로 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한 친박계 유세팀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친박계 유세팀이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이 독성과 독주라는 게 MB 뺨칠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네.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훨씬 더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있었고 이명박 후보가 있었어요. 이명박 후보가 된 것은 경제 살릴 거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돈이 되는 거면 독성과 독주가 가요. 돈이 되는 곳에. 그리고 그것도 재벌이 돈이 되는 곳과 자기네가 돈이 되는 곳에 가지 국민이 돈이 되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을 등을 쳐서라도 4대강을 해서라도 그 뭐 강 주변에 쫙 돈을 벌게 하는 거를 쫙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 곳에 정신 못 차리고 가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면 당시 후보 시절에 왜 이명박으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갔냐면요. 뭔가 유두리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유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실용주의자로 본 측면이 있었죠. 아니, 본인 스스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했었죠.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요.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였다고요.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척공주가 왜 나왔냐면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수척공주한테 져요. 지는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적당하게 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대화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 아집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제 5자냐, 3자냐, 양자냐 이렇게 회담의 형식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5자를 계속 고집을 할까? 3자는 왜 안 받는 거야? 뭐 3자나 5자나 별로 큰 차이는 없잖아요. 둘 나오냐, 뭐 둘 나오냐, 뭐 이런 건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대표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약간 소소한 특종인데. 새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가세요. 네. 그 3자 회동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좀 재밌는 백그라운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자 회동을 황우여 대표가 제안하기 전날 밤에
그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그 고위 당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저 양자회동 제2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회의를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세게 양자회담 안 된다. 뭐 이렇게 월락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회담으로 가야지. 그 전에 우리가 무시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일 주장한 게 황우여 대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딱 그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카메라가 딱 돌아가니까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을 딱 제의를 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당팔이라 그러잖아요. 황우여 대표를. 어리숙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이래가지고 어당팔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딱 그 우리를 이렇게 해쳐버렸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자 회동이면 이쪽에도 받을 야당에서도 그럼 그건 받겠다. 그리고 이제 황우여 대표가 상당히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김한길 대표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뭐 여야 간에 뭐 회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내 생각은 이렇다며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셋이서 만나갖고는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꼭지, 그림을 따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3자 회동을 거부하고 5자 회동을 주장하는 것은 최경환 대표가 그래도 와서 원내의 얘기를 하면서 원내의 중요한 현안들을 갖고 와서 민생 문제 말씀하신 대로 입법 현안들,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뭉쳐서 그래야 내가 받을 만한 것이지 셋이 와갖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있어요. 생각이 강하다는 뭐냐면 거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 3자 회동을 제안을 할 때 청와대한테 의사도 물어보지를 않고 그렇죠. 시그널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그걸 제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랬다라면 청와대는 기분이 무지 나쁜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안 받아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거는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새누리당의 그 기존에 보였던 체질이나 또 당청 관계를 고려를 할 때 사실은 지금 제가 내일 3자 회동 한번 제안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의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물어보는 것을 누구나 다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것이냐의 문제가 또 남는 거거든요. 안 됐다는 거죠.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청와대는 열받아서라도 기분 나빠서라도 안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이제 그런 감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이다라는 여의도 그 야권의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자존심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야당에게만 유리하다면 이거는 못하겠다. 나한테도 뭔가 유리한 것이 있어야 나간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이게 회담이 막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하면서 이 회담을 왜 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본질과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이슈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민생 문제는 늘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2006년에 사학법 투쟁 때 거리로 나갈 때 민생은 늘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비본질적인 이슈를 계속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 사안, 원어브댐의 일개 정치 사안으로 만들어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엄청난 선거 개입이었고 부정선거라는 국민적 인식이 50%가 넘는 그것도 종합 편성 채널인 JTBC에서 한 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은 간과한 채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마치 주고받기식 타협이 필요한 회담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서 급회에 말려서 회담 형식을 가지고 막 논의하다가 비본질적인 이슈로 확 가버리면 그건 오히려 얻을 게 없는 회담이 되는 거다. 이거는 반드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회담으로 결정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MB의 독선을 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집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럼요. 네, 또 이 장윤성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이른바 또 물타기 또 이거 포함이 되어 있고. 야, 그러면 민주당 힘드시겠어요? 안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바쁘시죠? 너무 바쁘시죠? 왜요? 장외 투쟁하느라. 장외만 하는데 뭐 크게 바쁠 게 있나? 중요한 건 힘이 나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때쯤 되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그만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온건했던 분들조차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대고는 좀 몇 마디씩 하던데. 그래요? 누가 그겁니까? 아니 물론 익명이지 물론 익명. 아니 실명으로도 신기남 위원장은 너무 장외투쟁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긴 하셨고 내부에 그런 흐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현이 이런 거죠. 너무 장외투쟁만 하면 안 된다라며요. 네, 너무 장외투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장외투쟁 안 된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양건 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두 다 천막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자는 또 국회에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게 사실 고민이 되는 건데 사실 기자분만 옆에 다 있다면 밖에서 모든 걸 해도 됩니다. 장외투쟁에서. 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일요일 날 아침인데요. 한명숙 총리, 최재성 의원, 거물이랑 거물은 다 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거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안 와요? 천막 당사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더워서 안 와요? 더워서? 혹시? 아니요. 가긴 가요.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7시 50 몇 분이잖아요. 그게. 아니. 네, 참, 기자가 일요일 날 출근도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출근하는 기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각사마다 다 있어요. 기자실은 에어컨 나오니까 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자실은 에어컨이 나오죠. 기자실은 에어컨이 나오고 천막 당사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선풍기 좀 더 사면 안 돼요? 2대밖에 없어. 2대밖에 없어요. 더 있어요. 여하튼 그날 아침에 그렇게 일찍 하면 그때는 이제 주로 통신사 기자들이 아마 정론관에 있고 9시에는 갈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장외에서는 그 투쟁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외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들과 살아온 것이 정직했던 의원들이 있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한명숙 총리님 뭐 이런 분들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그날의 이슈를 좀 더 만들어서 언론사를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장애투쟁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밖에서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더 효과를 확대시킬 것이냐. 그건 좋은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야당 힘들겠어요라고 했는데 야당이 사실 문제를 풀어내야 되죠. 지금 고민은 있습니다. 정기국회 9월에서 12월까지 해나가는 이 정기국회는 사실은 정부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민생을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투쟁 의지가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저희는 그 당대표가 풍찬 노숙을 하면 거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뭘 하기 시작할 거냐면 전국을 돌 겁니다. 전국에서 요구가 와요. 대구에서 매주 토요일에 500명 정도의 촛불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죠. 500명 정도의 촛불이 밝혀지는 곳에 대구에 있는 의원이 저희 의원총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대구에 와주십시오. 광주에서는 실제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로 와주십시오. 저희가 부산이나 광주에서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는 전국을 돌면서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속에서 민생은 끊임없이 챙겨나가는데 저희 지금 밖에 있어도 을지로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천막을 하나 더 치세요, 의원님. 네. 천막을 하나 쳐 기자실을 거기다 만드세요. 있어요. 있어요? 천막 당사 안에 기자실이 있고요. 네. 사실 기자들이 갑이잖아요. 네. 고백을 하자면 갑이죠. 정치인들한테 갑이고 기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민주당 기자실에 사람들이 자주 가요. 왜냐하면
김밥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김밥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옛날에 우리는 김밥 하나 맛있게 못해가지고 말이야 기자들이 찾아오질 않는다고 그랬던 시절이 옛날에 대변인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상당한 활력을 찾은 것은 사실이다. 뭔가 안 나왔던 사람들도 자꾸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선거에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10월 재보선 또 더 가서 내년 지방선거 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눈 똑바로 안 뜨면 이거는 사실 당장의 이익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자들도 옆에서 보면서 민주당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긋고 이런 기사는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이렇게 훌륭한 막 사진도 왜냐하면 네. 시간 다 됐어요. 왜 자꾸 공을 서로 넘기기는. 아니 여야 핑퐁 게임 하는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 실제로 언론에도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언론인들에게도. 그래서 예쁜 기사만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방송들의 편파 보도가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 주는 한번 정치인과 기자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거의 안 알려져 있는. 끝난 다음에 하시죠. 얘기 회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검사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기자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집주인이 밥 내죠. 아니 식당 주인. 식당 주인. 네, 그렇죠. 네, 다 아는 얘기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새삼 한 번 더 짚어보고 싶다. 정치인과 기자가 밥 먹으러 아니, 갔어요. 왜 정치인과 기자하고 밥 먹으러 가면 요새 기자가 밥값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진짜. 이게 근데 지금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미디어의 프리즘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그렇죠. 전달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좀 중요한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비용 지불 요구하지 않고 홍보하는 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책, 그리고 우리의 미래 지향, 그리고 국민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자들이나 언론에 대한 자세가 좋은데 실제로 언론이 그런 프리즘이기 때문에 다시 정치권을 흔들어댈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언론이긴 하죠. 언론이 단순히 네. 정치권의 홍보 수단은 절대 아니고 그럼요. 네. 서로 교호작용이 되고 감시되고 견제되고 이런 관계. 당연히 감시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만큼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게끔 하려면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막 기자실에 냉풍기를 한 대 설치하는 걸로 오늘의 결론을. 근데 당대표가 아니시라서. 서영교 의원께서 예. 그럼 사비를 어떻게 털어서. 아니요. 냉풍기도 해도 좋고 다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건 천막이거든요. 천막. 천막이어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냉풍기를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에 서늘해요. 서늘해요. 네. 서늘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천막을 지나갔죠. 좀 더 치자는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이렇게 또 계약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제 면적이? 조금 더 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오늘 뉴스 보셨죠? 서울시청에서 그 시청을 밀인 시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로스 설치했다는 거. 그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기사가 이렇게 네. 이만하게 실렸던데 보니까 그죠?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데서 그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꽤 됐어요. 지금 70분 그래요? 했어요. 70분. 야, 이거 갈수록 그러지 시간이 말지요 다음부터 좀 짧게 하고. 시간이 뭐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미연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오늘 방송에서는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내란 예비 음모 혐의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것은 물론 팩트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선뜻 그렇게 감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른바 공안몰이의 서막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 경과를 지켜봐야 면밀한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과하게 이것을 포장하려고 한다면 이게 공안몰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와 지적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탈남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가급적 내일 이 문제를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도 한번 준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